첼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마레스카의 새로운 시스템을 글라스너의 강력한 수비 블록을 멈춰 세웠죠. 이번 영상에선 팰리스의 수비 블록 형태와 첼시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마레스카의 공격 시스템은 3-2-4-1이었습니다. 풀백인 귀스토와 쿠쿠레아 혹은 제임스가 카이세도의 파트너가 되면서 피벗 역할을 맡았죠. 이 변화는 첼시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덕분에 엔조와 파머는 더 깊은 위치에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형태는 단순히 미드필더에 4명을 두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줄의 계단식 구조를 만들어 중원에서 강력한 과부하를 형성했죠. 그런데 만약 마레스카가 이 시스템만을 고집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글라스너의 수비 대응이 이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제와 사르가 더블 피벗을 마크하고 워튼과 휴지는 엔조와 파머를 따라다니며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팰리스는 중원에서 수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죠. 심지어 주앙 페드로가 내려와서 연결고리를 만들더라도 센터백이 이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레스카는 새로운 조정을 가했습니다. 프리시즌부터 준비해온 3-1-3-3, 즉 다이아몬드 3-4-3 형태를 꺼내든 겁니다. 빌드업에서는 여전히 3백을 유지하면서 카이세도가 단일 피벗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위로는 쿠크레아가 한 칸 더 전진해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파머는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원 박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이 구조의 핵심은 팰리스의 피벗들을 상대로 수적 우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공격 시 한 줄 더 전진한다면 5백에 맞서 6대5 구도까지 확장할 수 있었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빌드업 시 3백의 간격입니다. 늘 그렇듯 여전히 좁게 포진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빌드업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첼시는 빠른 볼 회전을 통해 팰리스 전방 3명의 움직임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빠른 볼 회전은 상대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에 패스 각도를 만들기 쉬워집니다. 즉 카이세도를 거쳐 다양한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죠. 또한 좁은 3백의 또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팰리스의 전방 3명이 좁게 따라 들어오면 엔조와 쿠쿠레아가 더 넓은 위치를 점유해 풀백 존을 활용할 수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토퍼의 첫 터치입니다. 공을 받을 때 몸을 측면으로 열어놓는 대신 안쪽으로 첫 터치를 가져간 후 끌고 들어오는 움직임을 취하죠. 이 선택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몸을 측면으로 열어놓는다면 측면 포워드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패스 경로가 쉽게 예측되기 때문에 윙백은 자신감 있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등을 쥐고 공을 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죠. 따라서 안쪽으로 터치를 가져가는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는 팰리스의 포워드를 중앙으로 끌어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측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반대로 빌드업 시 3백 간격이 넓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선수 간 거리를 늘려 팰리스의 압박을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그만큼 볼 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고립된 상황에 놓이기 쉬워집니다. 즉 가까운 지원이 끊기고 오히려 팰리스의 압박이 더 용이해지는 셈이죠. 게다가 볼을 뺏긴다면 넓은 공간을 그대로 내줄 위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마레스카는 좁은 3백을 운영했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빌드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로 글라스너의 뛰어난 수비 블록 운영 덕분이었죠. 팰리스는 전방 압박을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좁은 간격을 유지한 전방 3명을 배치해 중원 통로를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만약 미드필더의 지원 없이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린다면 첼시의 빌드업 함정에 걸려 단 한 번의 패스만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라스너의 팀은 규율 있는 압박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압박 트리거는 첼시의 양쪽 스토퍼가 볼을 잡았을 때 시작됐죠. 예를 들어 제임스가 공을 잡는 순간 에제는 엔조의 패스 경로를 차단하면서 압박을 시도합니다. 동시에 마테타는 카이세도와의 연결을 미리 봉쇄하죠. 그리고 볼이 중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마테타는 즉시 압박을 가해 선택지를 줄여버립니다. 결국 공은 찰로바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선택지는 백패스 혹은 측면 전개뿐이었습니다. 만약 찰로바가 측면으로 연결을 시도한다면 팰리스는 정해진 패턴대로 리차즈와 와튼이 빠르게 압박해 공간을 틀어막았습니다. 여기서 와튼과 마테타는 동시에 카이세도를 견제했고 휴즈는 라인 사이에서 파머를 마크하며 연결고리를 끊어냈습니다. 이러한 시퀀스는 우측도 동일합니다. 사르가 압박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팰리스의 압박 성공은 자연스럽게 역습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AJ 취소된 프리킥 골도 압박 탈취에서 비롯된 장면이었죠. 팰리스 전방 3명의 규율 있는 압박 덕분에 아쳔퐁의 패스 미스를 유도했습니다. 해당 시퀀스의 마지막에서 휴지가 프리킥을 얻어내어 에제의 취소된 골을 기록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팰리스의 조직적인 압박 규율은 첼시의 중원 활용을 완벽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첼시 선수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부분은 카이세도입니다. 그는 항상 팰리스의 촘촘한 블록 안에서만 움직였죠. 그 공간에서 돌아서려면 포지셔닝과 몸의 방향,
그리고 돌아서는 기술까지 모두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면처럼 등을 쥐고 받는 구조가 반복되었죠. 따라서 카이세도는 때때로 후방 라인까지 내려와 변화를 주는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야 스토퍼들이 마치 풀백처럼 넓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팰리스 압박 효율성이 떨어지며 간격이 벌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즉 단순히 블록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치를 조정하면서 전방 3명의 포지션을 조작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카이세도는 대부분 팰리스 블록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카이세도의 라인을 깨뜨리는 패스는 대부분 센터백과 동일 선상에 위치했을 때 모두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콜 팔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는 꼭지점 전방에 위치했지만 공격에 거의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움직임이 너무 정적이었다는 점이죠. 팰리스의 양쪽 스토퍼인 게이와 리차즈는 수비시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엔조와 쿠쿠레야를 잡기 위해 라인을 끼고 너무 깊게 따라붙었기 때문이죠.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파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침투를 선호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팰리스 스토퍼가 전진한 뒷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양측면에 위치한 네투와 기튼스 역시 터치라인 근처에만 머물렀죠. 결과적으로 파머는 팰리스가 구축한 압박 블록 안에서 고립된 채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주앙 페드로의 영향력 제한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포워드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아래로 내려와 연계 플레이에 더 특화된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파머가 해당 영역을 점유하면서 페드로는 포켓 공간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었죠. 결국 전방 움직임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머와 측면 자원이 스토퍼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페드로의 움직임은 더욱더 침투 움직임만 치우쳐진 것이죠. 만약 전방 자원들이 골고루 침투 움직임을 가져갔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팰리스 스토퍼는 누가 침투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전진하기 어려워졌겠죠. 이는 자연스럽게 엔조와 쿠쿠레야에게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첼시의 빌드업 실패는 단순히 후방 문제만이 아니라 전방 침투 움직임 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침투 움직임 부족과 중앙 빌드업의 어려움은 자연스럽게 첼시 윙어가 볼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팰리스 윙백들은 패스 경로를 쉽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전진해 윙어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윙어들은 등을 쥐고 공을 받으면서 돌아설 틈조차 없이 깊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측면에서 역습에 노출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설령 돌아서더라도 즉각적인 더블팀이 들어와 기튼스와 네투는 경기 내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마레스카는 5-2-3 블록을 상대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머의 고렙을 어떻게 풀어낼지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식은 풀백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스토퍼가 측면 포워드를 깊게 끌어낼 수 있다면 5-2-3 블록의 약점인 측면의 선수 한 명만 존재하는 부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중원은 이미 1대1로 묶여있으므로 파머는 풀백존을 활용하기 용이해집니다. 즉 측면에 한 명이 아닌 두 명을 활용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윙백은 앞에 방패막이 있기 때문에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퍼는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다가가기 부담스럽죠. 즉 이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파머가 공을 쥔 채 측면에서 3대2 형성이 가능합니다. 물론 첼시는 이 방식을 시도하긴 했지만 빈도가 매우 낮았죠. 과연 마레스카가 어떤 방식으로 파머의 고립을 풀어낼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첼시의 수비 문제를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첼시는 기본적으로 4-1-4-1 미들블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피벗이 수적 열세 당하기 쉽습니다. 즉 카이세도가 사르와 에제에게 1대2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미죠. 이를 상쇄하기 위해 풀백이 좁힌다면 터치라인이 열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들라인이 이를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해당 시퀀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제임스의 복귀 때문에 네투가 낮게 위치하면서 엔조와 파머가 오른쪽으로 끌려가 중원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와튼에게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공간을 내줬죠. 카이세도도 사르의 존재 때문에 미리 붙지 못했습니다. 결국 와튼의 패스로 마테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튼스와 네투가 깊게 전방으로 끌려가면서 촘촘한 미들블록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카이세도가 순간적으로 3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나왔죠. 단 3번의 패스만으로 팰리스가 중원 진입에 쉽게 성공한 시퀀스입니다. 상위권 경쟁을 노리는 첼시라면 이런 장면들을 결코 쉽게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결국 마레스카는 강력한 수비 블록을 지닌 팀을 상대로 많은 과제를 하는 채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첫 경기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